반갑습니다. 한국사의 해설의 풍대문사학도 해fun사입니다. 자, 드디어 6강이네요. 자, 6강의 주제는 고대 경제, 사회, 문화 1입니다. 그래서 앞서 배웠던 거랑 다시 비교해보면은 이번에는 조금 흐름형 유형은 다룰 만한 게 거의 없고, 앞서 다뤘던 주제들이랑 비교해보면은 한 2강? 얘랑 가장 비슷한 사례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여기 내용은 앞서 좀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복습하는 내용에다가 살짝 덧붙이는 것들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잠깐 쉬어가는 주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고대 경제 사회 문화 1은 삼국시대부터 남북국 시대에 다 포괄하는 내용들이 있고, 사실 출제율은 높진 않아요. 그나마 제가 이걸 다루겠다면 여기는 경제 파트만이라도 조금 외웠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는 내용들이 최근에 출제율을 높아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 아닌데, 굳이 우선순위를 두겠다, 내가 진짜 외울 시간이 없다, 그러면 경제라도 좀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난이도는 사실 키보드 자체는 어차피 나올 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은데, 여러분들이 약간 처음에 접근할 때 약간 키워드가 워낙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좀 체감상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길래 조금은 높게 잡았습니다. 근데 외운 만큼 여기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까다롭진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파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. 자, 그래서 보면은 이 주제는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무역항, 외교, 토지 문서 관련된 키워드 암기하는 거예요. 아니, 해풍선이 우리 고구려, 백제, 신라, 가야 다 배웠는데 왜 통일신라밖에 안 다뤄요 할 수 있는데, 어 이거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는 시험 공략을 위한 전략적 하는 거면은 사실 뭐 고구려, 백제의 경우에도 경제 관련된 키워드 충분히 나올 수 있기는 한데, 한능검 시험에서 고대 시대 경제 유형을 내면은 거의 한 10번에 9.5번? 약간 좀 오버 못해가지고 9.5번은 통일신라 경제 유형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는 거 권장드리고, 사실 다른 국가의 경제 상황은 안 나온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삼국시대 및 남북국 시대의 교육기관, 그리고 귀족회의, 수도, 제도, 지배층 관련 키워드 구별하면 되는데, 이거 거의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라 크게 뭐 새로 외울 건 별로 없을 거고, 아마 여러분들이 뭐 회의라던가 약간 이런 키워드 정도, 귀족회의? 이 정도만 좀 새로 외우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고대 고분 양식의 변화 및 비석 관련 역사도 사실 파악하는 거. 근데 사실 고분이랑 비석은 진짜 출제율이 낮거든요. 그나마 제가 암기를 한다면 백제 관련된 고분만 암기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얘는 조금 근거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만 좀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, 아까 말했듯이 쉽게 출제될 경우에는 통일신라 경제 유형 거의 내고요. 삼국 및 통일신라의 사회 키워드, 이런 거 좀 복습하시면 됩니다. 자,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고대 고분이랑 비석 관련된 내용 중심 보면 되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경제 파트. 일단 경제 파트의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통일신라 관련된 사례 거의 중심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통일신라는 어쨌든 간에 삼국을 통일하고 거의 1000년 가까이, 그러니까 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신라 때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 국가를 운영했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뭐 주변 국가랑 당연히 무역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당항성이라던가 울산항 같은 곳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었고, 그 외에도 뭐 영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냥 당항성, 울산항 이런 곳이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국제 무역항 관련된 장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통일신라는 중국의 당나라랑도 무역했었기 때문에 당나라 내에 뭐 신라왕이라던가 신라소 같은 뭔가 신라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도 만들었고, 특히 이 장보고란 인물이 법화원이란 사찰을 중국의 산둥반도 지역 근처에다 설치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통일신라가 중국의 당나라 근처에 뭔가 이런 쉴 수 있는 곳이라던가 사찰까지 건립할 정도로 외교도 많이 했었고, 특히 저번 강의에서 언급했었지만 이 장보고는 완도 지역에 청해진이라는 해상 무역 기지를 설치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장보고 통해 가지고 당시 통일신라가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다, 그 특징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
다음은 통일신라 시장은 크게 동시, 서시, 남시. 그 동서남북 할 때 그 동시, 서시 맞나요? 할 때? 맞습니다. 그거 맞고요. 일단은 신라 지증왕 때 동시전이라고 설치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냐면 동시, 서시, 남시 이런 거 자체는 그냥 시장이고요. 동시전이라는 거는 시장 자체를 그냥 감독하는 기구예요. 그래서 하는 거면서 뭐 사실 동시나 뭐 동시전이냐 이런 걸 굳이 따지는 문제를 내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아 그냥 시장 관련된 거구나.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신라 지증왕 때 만든 동시는 통일신라가 이어져 없었고 나중에 한 효소왕 때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왕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최근 기출에 나왔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보충드리면은 이 통일신라 효소왕 때 시장을 조금 더 넓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서시나 남시 등도 추가적으로 설치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통일신라 뭐 토지제도 미 민정무소 사실 이거 노급은 좀 월급제도 얘가 이런 걸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대표적 토지제도로 뭐 관료전이라던가 정전이라던가 그리고 노급 이런 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외 통일신라의 경제 키워드로 정말 중요하게 다룰 만한 게 민정문서거든요. 이 민정문서라는 게 통일신라 관련된 경제 키워드로 정말 잘 나오거든요. 이 민정문서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세 수치 및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을 만든 일종의 토지 문서예요. 그래서 이 민정 문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촌락 문서라고도 표현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민정 문서의 경우에는 그래서 말 그대로 촌락의 인구 현황과 토지의 종류 그리고 면적 등을 기록했었고요. 그러니까 당시에 몇 명 살고 있는지, 토지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, 그리고 뭐 근처에 뭐 뽕나무, 잣나무, 그러니까 온갖 그런 촌락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기록 같은 걸 정리한 게 민정문서다. 근데 이 민정문서가 아무래도 옛날 고대 시대 그 문서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솔직히 1000년 이상 지났으면 많이 있을 만한 게 없는데 일본의 도다이사라는 사찰에 있는 효쇼인이라는 그 뭔가 창고 같은 곳에서 청주 지역 관련된 민정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아 당시 통일신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촌락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걸 기록했었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 일본 사찰인 도다이사의 창고인 효소인 발견되었다.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문서를 다룬 건데 이 민정문서를 다룬 키워드가 이게 겁나 많다.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통일시적 경제 키워드는 당항성, 울산항, 그리고 청해진, 민정문서 사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외워도 엔간한 문제 푸는데 거의 여기 내에서 통일신라 경제 관련된 건 다 나오니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사회 키워드인데 이 사회 키워드는 크게 앞서 배웠던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고구려는 동명성왕 때 졸본에서 수도를 세웠고 유려왕 때 국내성을 천도했고 그리고 장수왕 때 평양을 천도했다. 백제의 경우에는 곤조가 하남 위례성 국가 건국했었고 문주왕 때 웅진 참고 여기 성을 제가 이걸 추가했는데 이 여기 적혀 있는 성들은 각 수도의 수도성입니다. 그래가지고 문주왕 때 웅진을 천도하면서 공산성 수도성이고 사비로 그 성왕 때 천도하면서 부소산성이 수도성이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신라의 경우에는 그냥 신라, 통일신라 똑같이 경주가 수도였다. 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고구려. 교육기관 및 건축물 보면은 미성년학교인 경당, 국립교육기관인 태학, 그리고 창고인 부경이 있었고 백제나 신라는 크게 뭐 다룰 게 없을 것 같고 통일신라 때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이 건립되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지배층, 관직, 귀족회의 경우에는 저번에 고구려의 대표 관직으로서 뭐 사자, 조의, 선의 이런 거 다뤘었고 지방관으로 큰 성에는 욕살, 작은 성에는 철여근지라는 지방관을 파견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강조했듯이 고구려는 뭔가 강성해, 뭔가 먼저 나서고 싶으니까 뭔가 제가 먼저 할게요. 제가 귀족회의, 제가 회의. 그러니까 사실 이 귀족회의가 각자 어떻게 운영되었었는지 그런 것도 알아도 좋겠지만 뭐 사실 그런 것까지 깊게 내는 문제 스타일들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고구려는 제가 먼저, 제가 회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
백제의 경우에는 왕족으로서 부여시라는 게 있었고, 그리고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뤘다. 이런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백제는 정사함이라 해가지고 부여 호암리 근처쯤에 있는 그 바위에 모여가지고 재상을 선출하는 귀족회의인 정사함 회의를 개최했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라는 박석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김씨가 조금 더 중심적으로 왕위를 계승했다?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신라의 경우에는 만장일치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귀족회의인 화백회의를 운영했다.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귀족회의가 각각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 안 헷갈리게 이 세 개는 좀 잘 구별해 두시고요. 자, 제도 관련된 키워드 보면은 고구려 고구선왕 때 춘대 추납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빈민구제도인 진대법을 실시했었고, 백제의 경우에는 오부 오방제라는 그런 중앙 지방 행정제도 운영했었고, 중앙 행정기구로 22부라는 걸 설치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22담로의 망족 파견, 그러니까 백제 무령왕 때 22담로와도 지방 행정제도 관련된 거 설치해가지고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그런 지방에 대한 통치를 강화했었고, 저번에 언급했듯이 고의왕 때 육자평미 신육관등제라는 걸 정비해가지고 6명의 장관이랑 관리의 등급을 지금 공무원을 1급부터 9급 이렇게 있듯이 신육관등제를 정비했다.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신라랑 통일신라는 공통적으로 골품제라는 그런 신분제도 운영했었는데 얘가 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골품제의 경우에는 관직 관련된 키워드를 조금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뭐냐면 뭔가 아찬 또는 대아찬 아니면 남아 또는 대남아라 해가지고 신라의 골품제랑 관련된 관직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 아찬, 남아 또는 대아찬, 대남아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은 신라의 골품제 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통일신라의 경우는 지방의 세력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한 제도인 상수리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지방의 호족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고려 왕건 때 시행했었던 그런 유력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잡는 그런 볼모제도인 기인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방행정제도인 구주 오소경, 이 구서당 시정은 저번 강의 때 말했듯이 통일신라 신문학 때 정비한 거고 14부라는 뭔가 중앙 행정기구를 정비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위화부라던가 인사 담당하는 위화부 그리고 감찰 담당하는 사정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와도 통일신라의 건 제도 다른 거구나.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상수에도 구주 오소경, 구서당 시정 이게 더 잘 나오긴 합니다. 자, 마지막 고분 관련된 내용 다루면은 이거는 교재 본문 뒤에 사진 같은 게 좀 포함될 거니까 그걸 나중에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은데 일단은 고구려 경우에는 초기에는 적석총이라는 걸 써왔어요. 적석총. 이거 쉽게 말하면은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. 그러니까 적석이란 게 돌을 쌓는다는 말이거든요. 그래서 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 무덤 만들었었고 장군총이나 대표적인 무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후기에는 굴식 돌밤 무덤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대표적으로 무용총이라던가 평양의 강서대명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이 굴식 돌밤 무덤은 뭔가 무덤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 좀 한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무덤 자체가 오픈 더 도어예요.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본문 사진 보면 알겠지만 무덤 자체가 뭔가 한 길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도굴하기 쉬워가지고 실제 많은 유물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백제의 경우에는 이 초기에 석촌동 고분군이라 해가지고 돌무지 무덤 만들었었는데 앞서 강의에서 제가 좀 설명 안 드렸었지만 이 백제가 고구려에서 좀 나왔던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와가지고 그 백제 초기엔 약간 고구려의 문화유산 양식을 조금 계승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석촌도 고분군 등 돌무지 무덤 양식을 계승했었는데 나중에 웅진 때 이뤄서는 이 공주 지역의 송산리 고분군에서
무령 왕릉이 발견되었어요. 그래서 이 벽돌 무덤, 자, 이 벽돌 무덤은 저번 강의 때 설명드렸듯이 중국 남조의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 무덤 양식이 추출되었다.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. 이번에 좀 그래도 고분 파트니까 조금 더 설명 추가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피장자와 축조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이란 특징이 있어요. 그러니까 피장자는 누가 묻혔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축조 연대, 그러니까 1971년쯤에 발견됐었는데 이게 진짜 이 무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한 유일한 백제 무덤이다 라고 이해하는 특징이 중요하고요. 그리고 사비, 부여 지역에는 능산리 고분군이라는 무덤에서 다음 강의 때 다룰 백제 유물인 백제금동 대양로가 출토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공주 지역의 송산리 고분군에서는 무령 왕릉이 발견되었고 사비 지역의 능산리 고분군에서는 백제금동 대양로가 발견되었어요. 그래서 이 특징을 조금 함정 키워드 잘 내기 때문에 좀 그런 특징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자, 다음으로 신라의 무덤 양식은 돌무지 덜러 무덤이에요. 이게 앞서 무덤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돌무지 덜러 무덤은 뭐 나무, 돌 등 삼중으로 무덤을 쌓아가지고 앞서 고구려의 무덤은 약간 오픈 더 도어였거든요. 그래서 일방 통행이다 보니까 조금 도구를 쉽게 할 수 있게 구조가 있었는데 이 돌무지 덜러 무덤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무덤을 층층이 겹을 쌓았기 때문에 쉽게 도구를 할 수 없게 조금 구조가 쌓여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은 유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신라사 연구할 때 조금 유물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연구하기 편하다. 좀 그런 장점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돌무지 덜러 무덤이랑 관련된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천마총과 항남대총이 있습니다. 그리고 통일신라 경우는 다시 뭐 굴식 돌반 무덤 만들었었는데 김묘신묘가 대표적이고요. 무덤의 근처에다가 12지신상, 뭐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그거랑 관련된 12지신상을 새겨가지고 무덤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 같은 거 담았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돌무지 덜러 무덤 외우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비석 관련 내용 다뤄보면은 고구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광개토대왕 능비랑 충주 고구려비가 있는데 이 광개토대왕 능비는 중국 지역에 위치하고요. 이 충주 고구려비는 말 그대로 충주 지역에 있으니까 한반도의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. 약간 그런 특징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 능비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장수왕이 공통으로 건립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능비는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,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정벌 활동 같은 거 했었어요. 그런 걸 칭송하기 위해 만든 거고 충주고구려비는 말 그대로 장수왕이 지 칭찬하려고 만든 좀 그런 특징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당시 특히 충주고구려비는 신라에 대한 고구려 인식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징 같은 게 있다?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백제의 경우 사택지적비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사택지적비는 이제 말 그대로 사택지적이라는 그런 백제 귀족이었던 인물이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면서 불교에 그냥 귀의하는 모습 그냥 그런 걸 담은 내용 적힌 비석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마지막으로 신라의 경우에는 얘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 임신서기석이라 해가지고 화랑도 출신의 두 명의 청년이 유교 경전에 대한 학습을 맹세하는 내용 같은 걸 다룬 게 임신서기석이고 이 지능과 관련된 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진화와 관련된 비석은 지가 영토를 먹은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비석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단양독성비, 북한산 순수비, 마원영비, 창령비, 황초령비 이런 게 있습니다.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북한산 순수비의 경우에는 나중에 조선 후기에 김정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고대 비석이다 보니까 나중에 제대로 해석 안 하면은 이게 무슨 비석이지 헷갈릴 수 있었는데 이 김정이라는 인물이 금석과학록이라는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금석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했다는 내용이 나와요. 그래서 이 북한산 순수비는 나중에 조선시대의 거의 마지막쯤에 다룰 주제인
조선시대 인물 파트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야, 지금은 야, 이런 인물이 나중에 연구를 했구나.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마쳤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제에서는 고대시대 문화 파트 2 해가지고 뭐 고대시대 탑, 불상, 유물, 그리고 승려 및 인물 관련된 키워드 다루면서 고대시대 파트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